출발 새아침. 어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도중 일부 보수 집회 회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정의당 당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이 승리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당에서는 이를 키운 건 국회의장이다라고 얘기했죠. 대명천지에 국회에서 벌어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폭력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폭력 행위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자리위원회 퀴즈. 이것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의 상생, 그리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답입니다. 노동자, 기업, 시민, 정부,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만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자리위원회. 막히는 출근길, 뉴스앵커 백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임경빈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그 보수 집회 회원들의 국회 점거 사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어제 이제 현장에 있었던 국회 관계자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마치 그 광화문 광장의 보수 집회가 고스란히 국회 경내로 옮겨진 그런 양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당이 주최한 규탄 대회에 이제 참석했던 수천 명의 시위대 그대로 국회 정문을 통과해서 본관 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거를 막아서던 뭐 경찰이나 국회 직원들하고 몸싸움도 벌어졌고요. 고성의 욕설에 뭐 꽹과리 소리에 막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고요. 보수 집회의 주요 연사였던 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네. 문재인 앞잡이 문희상을 당장 처단해야 된다. 뭐 이런 극단적인 말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서른 의원은 욕설을 받다가 이 몸이 밀쳐져서 네. 안경이 날아가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한 셈이고 이들은 결국에는 본관 진입이 막히니까 정의당 등 야당들이 농성을 하고 있던 현장에 쳐들어가가지고 욕설을 하고 당직자와 당원들한테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원래 국회 경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출입을 허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당이라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네. 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던 정황만 넘쳐납니다. 원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청사 100m 이내에서의 시위는 사실 불법이죠. 근데 네. 자유한국당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어제 오전 11시에 결국 이제 정문이 개방이 됐고 그대로 수천 명의 인파가 이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회의 본관을 사실상 포위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신 게 이미 승리한 거다. 이기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엄청난 자유의 행렬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국회는 여러분 안방입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 이게 우리 국회가 다른 나라의 그 의회들에 비하면 시민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인 건 사실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고 위험물만 없다면 의원회관에 이제 직접 청원을 하러 들어가거나 본관에 이제 견학을 하거나 이런 활동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좀 쉬운 편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그만큼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세력의 집단이 몰려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들을 겁박하는 상황.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그동안 소위 이제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어떤 극우적인 그 집단들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어제 그게 사실상 확인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급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 경내에 들어와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그걸 제1야당이 방조하고 야 이거는 정말 한국 보수 정치의 어떤 실패의 현장이 아니냐.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 사실상 폭력적인 극우 정당에 포획당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정치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국회 안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집단행동 하는 게 어떤 식으로든 위험한 행동으로 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도 하신 분인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그 황교안 장관이 항상 이렇게 부르짖었던 어떤 법치주의의 모양새가 이런 모습이라면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소식이 너무 하드코어였기 때문에 네네. 좀 부드러운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네. 엊그제 그 방한한 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의 그 닭 한 마리 사랑에 대한 그 소식입니다. 닭 한 마리 사랑이요? 많이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고 닭 한 마리. 예. 예, 그 닭고기로 국물 요리를 해서 내놓는 그 닭 한 마리인데요. 네. 그 비건 대표가 서울을 찾을 때마다 반드시 이 닭 한 마리 그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까지 해가지고 벌써 4번째인데요. 비건 대표의 그 닭 한 마리 행보는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그 실무 협상을 평양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하고 돌아온 날인데 네. 그날 이제 비건 대표가 피곤한 몸을 부득이 이끌고 밤 11시에 닭 한 마리 식당을 찾은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때 그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비건 대표의 사진 이게 포착이 돼서 다음날 어떤 신문의 일면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 표정이 정말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어서 저 표정은 진짜다. 저거는 진짜 닭 한 마리를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의 표정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막 힘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심정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도 한데 닭 한 마리가 사실은 정말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구워 만든 그 닭 한 마리 육수의 그 시원함. 이게 사실 좀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공감을 하실 텐데 이 맑은 육수에 채소와 떡, 생닭 이렇게 넣고 푹 끓여가지고 이제 소스에 고기를 팍 찍어 먹으면 야 이게 벌써 아침부터 이렇게 침이 고이는데요. 네. 예, 한국을 자주 오가는 비건 대표가 푹 빠질만한 그런 맛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비건 대표의 이름의 발음 이건 이제 비건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이랑 이제 발음이 같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재밌게 이제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조차 매료시킨 닭 한 마리 국물의 그 개운함 뭐 이런 건데요. 물론 비건 대표 자신은 이름만 좀 비슷하게 들리지 채식주의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실 좀 비도 좀 부슬부슬 오고 날이 조금 춥기도 한데 따뜻한 닭 한 마리 국물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미 협상 상황이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이제 북미 협상은 조금 국물 모양이 점점 텁텁해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 비건 대표는 어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북한의 회동을 공개 제안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자 이런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미국이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근데 북한이 혹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뒷배를 믿고 좀 더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북미 협상 곰탕이 조금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시원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데 사실은 뭐 비건이 북한한테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은 원래 뭐 안 받을 걸 알고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렇죠. 미국이 이제 일부러 명분 쌓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죠. 이런 뭐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은 청와대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오셨네요. 예, 그 정확히는 이제 청와대 내의 다주택자들 소식인데요. 어제 그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네. 여기에 맞춰서 청와대 내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관련 지침이 내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해라. 이런 지시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한 건데,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좀 승진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제 나온 그 12, 16 대책의 핵심이 정확히 뭡니까? 예, 116 대책의 핵심이 포인트를 보자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팔 수 있게 네. 좀 세로를 열어주면서, 동시에 집을 팔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그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세금이 무거워지고 좀 쉽지 않아진다. 이제 이런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 청와대 내에서도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경고를 보낸 거고 공개적으로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네. 사실 그동안도 이제 청와대나 정부 내에서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사례가 그 다주택으로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던 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좀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게 논란이 되면서 사퇴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대책 나오고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집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막 화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없는 분들은 야 잘했다 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이 지금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라서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솔선수범하자 이런 어떤 신호의 측면이 크고요. 다만 이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말을 보면은 조금 어떤 맥락인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 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게 알아서 하라는 의미인데 네. 사실은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 말이죠. 이게.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이 얘기는 곧 집 안 팔면 청와대 내에서 버티기 어렵다. 앞으로도 이제 다주택자들은 청와대에서 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대책 중에 하나는 15억 이상, 시가 15억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겠다 이랬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또 이자를 못 받게 돼서 좀 울상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네, 이 신호는 말하자면은 앞으로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 특히 이제 집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시장 상황은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그 전문가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헬마우스는 어디 계시는 겁니까? 사실 스튜디오에 안 계셔서 지각하신 줄 아네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지각한 건 아니고 이제 미리 저희 제작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제가 그 연말이면 제가 워낙 크리스마스 팡인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여행을 항상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5월에 잡아놨던 크리스마스 여행을 지금 평창에 와 있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도 전화 연결하신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박스트라다무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공수처법 등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 이 규탄 대회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국회 난입을 하고 아수라장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국당이 국회마저 무법천지를 만드는 걸 보고 네. 저희도 뭐 통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분노를 느꼈고 더욱이 거기에서 황교안 대표가 우리였다, 뭐 승리자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좀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당에서는 이를 키운 거는 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글쎄요. 한국당이 불만을 갖더라도 그러한 식으로 불만을 표출시키는 것은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하는 기도이고 설사 의장이 잘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의원들이 따질 문제도 있지만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희상 의장이 잘못한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장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원내교섭단체 대표 오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의장을 공격하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모든 민생 법안은 물론 개혁 법안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의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결국 어제 또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그 석패율제를 놓고서 이 4+1 협의체가 흔들렸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뭐 4+1이 5개 정당이 똑같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 5개 정당이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해서 합의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과정에서 석패율제가 나와가지고 마치 중진들이 지역구 아니면 비례로라도 당선시켜야 된다 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진 것으로 뭐 한국당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됐든 저희 그 대한신당으로서는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찬성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네. 지금 그 석패율제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아깝게 선거에서 떨어진 분을 좀 구제해주는 의미가 사실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같은 곳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에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방, 네. 아니, 그 지역 선거에 나가가지고 네. 아깝게 떨어지건 크게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러한 것을 또 중진들은 석패율제로 구제가 된다고 하면은 우선 선거 자체도 어떤 지역구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저 중진은 낙선하더라도 석패율제가 되기 때문에 한 지역 2명의 국회의원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정의당에서 이 전국 석패율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정의당 과거에는 석패율제는 정치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14년 뭐 2월 24일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석패율제는 정치 개혁이 아닌 정치 개혁이다. 거물 정치인을 위한 정치 보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또 2015년도에도 적은 비례 의석수에 석패율제를 적용하면 명망 있는 다선 의원들만 안정적으로 재선에 뭐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반대했었었는데 왜 갑자기 이 석패율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까?
그 반대의 정신이 옳은 거고 네. 다 지켜봤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현재 정의당에서 석회유를 주장하는 것은 그 정의당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네. 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정리를 아주 잘 하시던데요. 네. 저도 그러한 생각으로 총진의 비례대표 진출을 위해서 그러한 길을 트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고 저도 뭐 대한신당의 박지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저는 분명히 그 석패율제가 설사 합의가 되더라도 네. 국회가 통과가 되더라도 석패율제로 출마할 생각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어제 정의당 그 심상정 대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차피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뭐 50대 250 이런 식으로 결국 두세 석 가지고서 합의보자 해놓고는 캡 씌우고 뭐하고 이게 뭐냐. 우리 이래놓고 또다시 원핸드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이 우리를 협박하는 거다. 너무 소수정당으로서도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던데 또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이 말 들으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네. 문제는 그 원칙적으로 저희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네.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피폐돼가는 농어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이 생각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석패율제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 4+1 협의체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저는 흔들린다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당은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나가버렸고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국회를 이대로 둘 것인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인가? 언제까지 국정은 마비될 것인가? 네. 그 고충의 결과가 4+1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조정을 해보면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용광로의 멜팅처럼 네. 거기에서 잘 조정돼가지고 단일안이 나오는 것이 정치이고 국회이지 처음부터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4+1이 네. 지금 현재 진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좋지만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은 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시네요. 예. 네. 그럼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선 그 4+1에 대해서 민주당이 리더십을 가지고 잘 합의를 이끌어서 단일안으로 될 때 네. 한국당에서도 언제까지 창밖에 있겠어요? 청와대 앞에 있다가 이제 날씨 추우니까 로텐다월까지 국회로 들어온 건 사실인데 네. 국회 창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회를 살려가야지 한국당처럼 저렇게 무자비하게 버리고 또 농상만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네. 생각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이 조금 양보를 해서 좀 뭔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지금 국회 소식하면 늘 부정적인 것만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그 어제 국회에서 열린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이 관련해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긴급토론회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광주의 천정배, 장병환, 최경환, 박지원, 윤영일 우리 광주 전남 의원들이 제가 국정감사 중에 발견했던 13건의 사진첩과 2,400여 건의 그 문서 목록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자료가 상당히 확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상조사가 가장 필요하다. 즉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만 하더라도 네. 80년 2월부터 네. 목포에서 일으키려고 신군부들이 조사를 해봤지만 목포는 너무 적기 때문에 3월 1일 구성도를 그려가지고 범죄 조직 그 구성도를 그려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김대중 두목 이런 식으로 해서 5.18을 유인했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5.18이 발발했고 거기에 의거해서 진압을 했고 거기에 의거해서 재판을 했는데요. 이게 군부들이 사전에 모의해서 조작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진상조사를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이러한 것을 발표하고 지금 현재도 내관의 사진첩과 특히 검찰, 국정원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을 촉구해서 국회에서 출발을 시키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은 5.18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해서 어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네, 좀 앞으로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 소식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죠. 빨리 만나자. 나 여기 한국에 와 있다. 남한에 와 있다. 지금 이 얘기인데 북미 간 대화가 성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글쎄 어제 비건 대표가 파격적으로 내가 여기 와 있다. 만나는 방법은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오늘 하루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어쩐지 이번에 북한이 비건의 방안 그리고 회담 제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생각됩니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북한에서 보자면은 만약에 정말 만날 의사가 있으면은 미리 조금 뭔가 논의를 한 다음에 하겠죠. 이렇게 대뜸 공개적으로 나 와 있으니까 연락해라 이러면은 안 가지 않을까요? 연락을? 그만큼 북미 간의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별 기대를 안 하신다 이런 얘기시네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나 옴짝달짝 하지 않는 북한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비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접견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뭐 평화 지속 노력을 당부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던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북한도 접촉 가능하면 접촉해야 되지만은 저는 특히 중국, 북한, 네. 미국 이러한 외교를 조금 더 강화하면은 특히 중국에서 무슨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속보로 오늘 나왔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이 북한 대북 제재를 조금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그 철도 교류 네. 사업 또 이러한 것을 풀어가지고 유엔 제재를 풀어서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해산물도 그렇지만은 특히 그 북한이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네. 좀 출국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걸 좀 연장하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미국과 어떠한 교감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경제 제재 제스처에 포함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중국 외교도 좀 잘 해왔으면 좋은 면으로 해결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봅니다. 예. 미국하고 어떤 교감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그렇죠. 대개 보면은 유엔 안보리 문제는 물론 대립도 있지만은
이제 이번에 유해 안보리를 미국 요구로 소집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ICBM 발사 경보를 위해서 네.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제재 해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도는 해나가자 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미국과도 합의된 사항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러한 사강 외교 이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설득하면은 북미 간의 회담도 잘 진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좀 갑작스럽게 기대가 막 돼버리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앞서 헬마니우스에서도 내용 잠시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제 급작스러운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이 깜짝 놀라고 있고요. 은행으로는 계속해서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고 하죠. 나 대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이 잡힐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막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다가 갑자기 인터뷰 해주셨다고 지금 저희 제작진이 그러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나오게 된 배경이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정부가 한 10개 이상의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강남발 혹은 이제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겠다.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에 이제 종합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 적용하면서 좀 뭔가 효과를 노렸지만 결국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 풍선 효과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런 평가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그 핀셋 규제에 나왔을 때 사실은 이 정책이 같이 나왔으면 오히려 좀 더 효과를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의외로 그 핀셋 규제를 했을 때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뭐 과천이라든지 어떤 뭐 하남이라든지 지금 지정되지 않은 서울의 많은 지역들까지도 네. 전부 이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권을 비롯한 몇몇 개 지역 강남권 내에서도 몇몇 개 지역에서만 이제 규제를 받다 보니까 네. 그 주변 지역의 집값을 반사이익으로 올리는 어떤 그런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종부세 상향 조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9억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한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안 한다. 뭐 이렇게까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게 아마 이제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10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파트의 거래 자체를 아마 이제 막는 부분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게 대책이 나온 것도 있는데 이런 대책이 나오면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과거의 참여정부에도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한 규제였지만 실제 참여정부 때 DTI를 비롯해서 대출 규제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어떤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어떤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된 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뭐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이 더 폭락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실제 이런 규제들을 하게 되면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하향 조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분상제 내년 4월까지 분상제 유예 기간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장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기존 아파트를 살려고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좀 둘러보다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들 좀 더 이제 중대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9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통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역들의 주택은 매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기 지역들의 어떤 거래가 절감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거래의 어떤 절벽이 생기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받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기간이 단기적이냐 뭐 장기적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정책이 워낙 좀 대출,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부분을 막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내년 한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사실 이번에 그 부동산을 산 연령층을 보니까 30대에서 많이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되면 결국 그 30대들이 좀 치명타를 입는 거 아닐까요? 그들이 돈이 다 있진 않을 텐데. 일단 이제 30대들의 포커스를 맞추려면 30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긴데요. 네.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청약 시장으로 가도 청약 경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후보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에서도 발표했지만 앞으로 뭐 몇십만 가구가 되는 20만 호 이상의 어떤 주택들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지금 실수 30대들이 가장 이제 살아야 되는 어떤 서울이라든지 서울 주변의 주요 업무지구 인근에 있는 지역들에서는 공급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기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 옆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택지지구 내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수요들이 많이 그렇게 가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집은 살 수 없고 30대들이 그러면 이제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럼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에 있는 임대료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공급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저희 시장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당분간 그러면 이제 전월세 가격이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이게 한편으로 금융권에서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은행권이든 어쨌든 그 대출 이자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사실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그 자금인데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이제, 물론 금융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뭐 신용대출이나 뭐 다른 상품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거보다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최근 그 과거 2년 동안 주택을 매입했던 사람들은 불로소득 이미 누릴 만큼 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 어떤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막아놓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계층 간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실제 이제 집을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의 벌어질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이미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 서울 내에서도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제 집을 산 사람과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의 그 불로소득의 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는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대다 이런 거보다는 왜 진작 사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어제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대책도 안 먹히면 앞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또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또 더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이외에? 지금 이제 이거 외에 뭐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뭐 채권 입찰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분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걸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보유세 부분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혹은 그 과금 한도, 그러니까 지금 9억 원 초과였지만 이거를 뭐 좀 더 낮춰서 6억 원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서울이나 어떤 수도권 주요 지역의 어떤 거래를 좀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일단은 지금 서울 내,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주택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수요자들, 그다음에 서울에 살고 있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지역은 있는데, 네. 그 지역의 주택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재건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재건축을 통한 어떤 가격 상승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까지 이제 가격을 같이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하려고 했고,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